여러분들 비문학 4강입니다. 총 5개의 강좌 중에서 4번째 강좌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면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7페이지. 자, 항상 비문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는 쉬워요. 반대로 지문이 쉬우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요 생각이라고. 요게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부담을 별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문이 내가 어렵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도 어렵게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린다든지 나만 안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페이지 87페이지 보면은 지문의 길이가 짧잖아요. 자, 짧아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동구장은 일반 구장보다 홈런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일까? 미국의 메트로돔에서 개장 첫 해 82년이죠. 다른 구장에 배에 가까운 191개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돔 전직 관리자는 미네소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홈플레이트에서 외야로 바람이 불도록 인위적으로 바람을 조절했다는 말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는 세모칩니다. 전환 접속어야. 하나만 알아두시면 이렇게 돼야 돼. 일반적으로 접속어 중에 그러나가 있고 그런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접이라고 합니다. 역접 접속어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역접과 전환이 동일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는 A와 B가 서로 뭐 할 때 상반됐을 때 쓰는 게 역접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상반됐을 때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전환 접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 C 뭐 이런 구조가 된다면 A를 이야기하다가 전혀 다른 부류의 B를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는 이 접속어를 통해서 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동구장과 관련된 건데 동구장에서 뭐가 많이 난다라는 거지? 홈런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글쓴이는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방향 자체를 만드는 건데 요게 여러분들 포인트로 예전에 비문학은 큰 거에서 작은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그러나와 그런데가 나와 있을 때 항상 세모를 쳐주면서 방향을 조절해가면서 글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켜 홈런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동구장은 유독 홈런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부터지. 동구장에서는 홈런이 증가시키는 공기 역학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동구장에서 홈런을 발생하는 공기 역학적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글의 방향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첫 번째 힘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락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첫 번째 힘에 대해서 나와 있겠지. 그러면 빠르게 세 번째 단락을 봐야 되겠죠. 세 번째 단락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또 네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 그렇지. 세 번째 힘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단락만 있고도 나머지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고 이 글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뭘로서 이야기될 수 있느냐? 병렬식 구조라는 걸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각각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글은 글의 전달 방식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 선생님이 항상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 정리가 된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힘은 자, 구장 내는 상승기류이다. 첫 번째 힘은 뭐다? 상승기류이다. 상승기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상승기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구장 내에서 일어나는 힘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구장에서는 대류현상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상승 기류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동구장의 지붕이 설치된 환기시설이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인공적 상승 기류도 생긴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상승 기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상승 기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인공적으로 생기는 상승 기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인공적으로 생기는 상승 기류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환기시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환기시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현재 뭐에 해당되는 거지? 정리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쿄돔의 경우 이게 뭐가 되겠지? 예시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건 뭐가 있느냐? 어떠한 것들을 제시해 준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을 때 예시가 나오면 그게 뭐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본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도쿄돔 상당에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긴다. 도쿄돔은 얇은 막으로 된 지붕을 관중석 상단에 설치한 송풍기 36개가 일으키는 바람으로 지탱하는 공기부양식 돔이기 때문이다. 일단 높이 뜬 타고는 이와 같은 외부 효과의 도움으로 홈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효과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상승 기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보면은 수직 기온 분포에 따라 타구가 상승하는 욕구이다. 자, 두 번째는 뭐야? 수직,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직 기온 분포가 되겠죠. 수직 기온 분포. 이거 그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두 번째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구장은 일종의 온실과 같아서 그라운드에서 천정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온도가 높은 상층부의 공기는 밀도가 낮다. 높이 뜬 공이 그라운드 부분의 공보다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지. 자, 온도가 뭐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밀도는 뭐 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맞지?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공기의 저항은 뭐 하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즉 홈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공기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공이 뭐 할 수 있다?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게 또한 역학적으로 홈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동구장인 외부 바람을 차단해 생기는 풍압 감소 효과다. 풍압 감소 효과입니다. 이렇게 풍압 감소 효과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뭐냐? 동구장의 지붕은 하향 풍압을 줄인 효과가 있어. 공기 받는 저항과 그 다음에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하향 풍압이란 네모치면 되겠죠. 외부에서 부는 바람이 경기장을 타고 넘어와 천장에서 경기장 지면 방향으로 내리는 압력을 말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지붕이 완전히 폐쇄된 도면 경기장은 지붕이 약 63% 정도만 덮인 하프 도면 경기장에 비해서 하향 풍압이 최대 75% 감소된다. 그러면 풍압 감소 효과라는 건 뭐와 관련된가? 하향 풍압이라는 게 있지. 하향 풍압은 뭐라고 볼 수 있어? 경기장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된다? 감소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감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차단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동구장에서 홈런이 나타나게 되는 공기 역학적 힘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이거를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고 3학년이 되면 이 세 개를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 책의 156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민수 몇 번? 156번. 연민수 또 전국구로 타겠네. 자, 봅시다. 거기 보면 A, B, C가 있죠. A, B, C. 이거를 우리 측에서 골라야 되는데 A는 봐봐. A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B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C는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현재 여러분 문제에서 C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디가 되겠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니까 C는 현재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하고 B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A하고 B는 잘 봐야 돼. 뭐와 관련 있는 거냐면 공기의 방향, 풍향과 관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자연적 상승 효과에 해당되는 게 A라고 볼 수가 있고, B는 어디냐? 인공적 상승 효과에 해당되는 게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못 푸는 친구들은 B를 수직 기온 분포로 보는데, 얘는 뭐와 관련 있는 거냐면 온도와 관련 있는 거니까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A, B, C로 본다고 했을 때, 자, 잘 봐야 돼. 1, 2, 3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바람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공기의 흐름과, 그 다음 얘는 뭐와 관련 있는 거지? 온도와 관련 있는 건데, 현재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공기의 흐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뭐다? 자연적인 상승 기류이다. B는 뭐다? 인공적인 상승 기류이다. 그 다음에 C는 뭐다? 풍압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내용일치가 되는 거야. 내용일치. 그림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문제를 쭉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각각의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A, B, C, D, E 이렇게 나타나 있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사설 형태처럼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번에 A는 더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기류이다. B는 뜨거워진 공기가 강제 배출되면서, 강제 배출됐다라는 게 인공적으로 환기 시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맞죠? C는 지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돔 내부의 영향을 적게 미친다. 감소되고 차단한다고 했으니까 맞겠지. 근데 4번을 봐봐. A와 B가 발생하기 때문에 돔 구장 지붕은 얇은 막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얇은 막이 어디 나와 있느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지문을 잘 보자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도쿄돔에 해당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 도쿄돔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요 예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돔 상승에 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긴다. 도쿄돔은 얇은 막으로 된 지붕을 이 부분에 비추습니다. 얇은 막으로 된 지붕을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런 걸 화살표 문제라고 한단 말이야.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얇은 막으로 된 지붕이 있단 말이야. 그럼 화살표가 이렇기 때문에 얇은 막의 지붕을 만든 거냐? 혹은 얇은 막의 지붕으로 만들어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화살표 문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4번을 보게 되면 A, B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구장의 지붕은 얇은 막으로 돼야 된다라는 건 화살표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느냐? 요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도쿄돔의 경우 얇은 막 지붕이 있으니까 요 효과가 더 나타난다. 화살표가 요렇게 나와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최고로 헷갈리는 게 바로 화살표 문제예요. 화살표 문제. 화살표가 요쪽으로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겠어? 4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풀 때 화살표 문제다라고 한다면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냐.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타난다. 근데 선택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게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왜 4번이지?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한다? 화살표 문제라고 합니다. 수능에서는 꼭 이렇게 답을 고르는 게 한 문제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57번이 추론 문제인데 이 추론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왜냐면 다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드렸느냐?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했죠. 연결고리를.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땡땡 선수는 다른 선수들처럼 힘으로 공을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으로 홈런을 치는 이른바 스윗 스폿이라고 했습니다. 활용하는 타자다. 스윗 스폿이란 공이 야구 방망이에 맞았을 때 진동 에너지가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 타구가 최대의 힘이 실리는 지점을 의미한다. 땡땡 선수가 친 타구 포물선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보기에서 보면은 자, 뭐의 사례가 나와 있냐면 땡땡 선수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선수가 홈런을 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 스위트 스폿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트 스폿이라는 걸 갖고 쓰는데 이 스위트 스폿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공을 뭐 한다? 일직선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참 그러면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모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과연 뭐겠느냐? 연결고리가 뭐겠어요? 그렇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재밌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본문은 뭐와 관련인 거지? 홈런에 있어서 공개의 역학적 힘인데 이거는 구장과 관련된 역학적 힘이라고 본다면 얘는 공을 치는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홈런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가지는 홈런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고리로 잡혀지는 거지.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지. 그래서 본문의 구장의 특성을 통해서 홈런을 내는 방식, 그 다음에 보기는 선수의 탑법을 통해서 홈런을 내는 방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항상 보기 문제가 추론으로 적용됐을 때는 뭘 찾아야 된다?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다 헷갈리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답이 될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뭘로 해야 된다? 연결고리.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계속 여기에다가 뭘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적용해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이제 예술과 관련된 건데 어떠한 특정 예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문을 보면 뭐와 관련된 게 나왔느냐? 첫 번째, 카메라 뭐가 나왔습니까? 옵스쿠라라는 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옵스쿠라인데 어두운 방 혹은 어둠의 상자라는 뜻의 라틴어로 암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영상으로 변하는 자연현상을 응용한 광학적 투영기구이다.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빛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의 벽면이나 흰 종이에 밖의 풍경이나 사물들이 거꾸로 비치게 되는 원리를 일정한 틀로 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카메라 옵스쿠라는 외부의 빛이 밝고 환할 때 사용해야만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카메라 옵스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방법을 또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어떠한 개념이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얘네들의 뭐를 찾아야 되느냐? 속성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글을 읽을 때. 그러면 얘네의 속성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단락에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잖아.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느냐? 암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온 빛이야. 맞지? 이게 첫 번째지, 첫 번째. 홀딱 밑줄 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사물들이 거꾸로 비추게 되는 원리라고 했어요. 거꾸로 비치는 원리. 어떻게? 거꾸로 비침. 자연현상. 첫 번째 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야. 밀폐된 공간. 작은 구멍.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야? 속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써주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읽을 때 뭐 해야 돼? 밑줄을 쳐야 돼. 순서를 딱딱 쓰면서. 이게 다 뭐니까? 속성이니까. 속성이 바로 뭐야? 정보란 말이야, 정보.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카메라 옵스쿠라를 사용한 그림은 자연의 빛을, 밝은 빛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물화의 경우 입체감이 선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계속 뭐가 나오는 거냐? 속성이 나와 있는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인물화를 그렸을 때 어떠한 속성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네 번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네 번째 속성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지? 입체감이 선명하다. 또 정리. 입체감이 뭐하다? 선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플러스잖아.
옷의 주름과 치밀한 무늬, 그 다음에 색감, 재질 등이 실물과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 될 게 5번째 뭐냐? 무늬, 색감, 재질. 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속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 유럽의 인문화들을 나열해 보았는데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의 회화들에서 입체적 효과가 혁신적으로 나타났다. 이게 6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6번째 특징이라고. 이게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15세기 후반에서부터 언제까지? 16세기에 걸쳐서 주로 나타난 특징이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시기가 카메라 옵스쿠라의 개발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했다. 호쿤의 이런 연구 결과는 르네상스 이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회화에 나타나는 치밀한 묘사와 입체적인 표현, 밑줄서 치밀한 묘사와 입체적 표현, 원근감 구현 등이 1차로는 당대 화가들의 뛰어난 기량 때문이겠지만 카메라 옵스쿠라와 같은 광학기술의 발달이 당대의 그림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한다. 이 부분에 밑줄 써볼까? 요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왜 그러느냐? 잘 봐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던 그림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입체적 표현이나 원근감 구현이야. 이 잘 봐. 입체적 표현, 원근감 요런 게 뛰어나게 나타나게 된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잘 봐야 되느냐? 아까랑 똑같은 거야. 화살표 문제거든. 자, 요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요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지? 화가들의 뛰어난 기량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야? 화가들의 뛰어난 기량이야, 기량. 얘네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다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도 영향을 미쳤다. 카메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카메라 옵스쿠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거야. 자, 이게 또 수학이랑 똑같아요. 뭐가 있냐? 수학의 증명 과정에서 필요 충분 조건 있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잘 봐. 얘가 일어나는 필수 조건이 아니야? 필수 조건이 아니야. 필수 조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얘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얘도 있으니까 덤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옵션이야, 옵션. 기본 사양이 아니라는 거지. 기본 사양은 뭐가 되겠어? 얘가 된다 이 말이야. 얘네들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얘를 했는데 얘도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또 시험 문제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화살표 문제를 했었잖아. 이 문제로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돼. 요걸로도 풀 수 있는 게 많이 생깁니다.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혹은 필요 충분 조건이냐 반드시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얘랑 얘는 아니야. 근데 얘한테서 요런 부분이 있는 건 있지.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옵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런 문장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문장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문장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왜?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은 이거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문학을 설명해주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도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글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신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신문에 사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 문제를 내면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지. 그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헷갈리게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요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얘는 옵션이라고. 이런 문장이 있거나 A, B의 구조가 들어간 문장이 있거나 이러면 학생들이 낚이게 좋아요. 그 다음 좀 전에 했던 뭐가 있었지? 화살표 방향의 문제.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애들이 틀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는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 지문들을 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하고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글을 다 읽지 않고도 맞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상황부터는 응용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질문. 그 다음 봅시다. 자, 뒤에 보게 되면은 카메라 옵스크라는 고정된 실내의 큰 방 형태에서 오두막 형태를 거쳐 가마, 천막의 형태로 발전되었고 발전 영상이 나와있지. 17세기 이르러서는 이동이 가능한 상자 형태로 점차 축소가 되어서 이용이 편리해졌다. 또한 플러스 구멍에 볼록 렌즈를 설치하는 걸 시작으로 하여 영상도 점점 뭐했다? 선명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책의 네 번째 단락은 카메라 옵스쿠라지. 카메라 옵스쿠라의 진화, 발전 양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발전 양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은 뭐가 나와 있느냐?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개발된 카메라 옵스쿠라는 기독교를 전파한 서양의 선교사들의 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조선에서는 중국을 거쳐 카메라 옵스쿠라가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의 기록 이전에는 카메라 옵스쿠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카메라 옵스쿠라가 전래된 시기는 서양학법과 대한 관심과 수용이 확대된 18세기 후반이다. 자, 다섯 번째 단락은 이 카메라의 옵스쿠라가 서양에서 어디로? 동양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겠지. 동양에서도 언제? 자, 이렇게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게 언제다? 18세기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뭐의 기록이다? 정약용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럼 당연히 또 시험 문제가 어디가 나오겠어? 정약용의 요 기록 부분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구조는 어디가 있어? 속성을 물어보는 거 하나. 오케이? 그 다음 아까 그 문장과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 또 어디? 발전 양상을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나? 이거를 물어보는 게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 지문을 보고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58번 봅시다. 위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자 보자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예술의 발전을 수반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그건 아까 어디와 관련된 거지?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얘가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100%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라는 말이 필수적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옵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긋나는 거지. 근데 이게 글을 잘못 읽은 친구들이 함정이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카메라 옵스쿠라는 이동이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어디? 여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이동이 편리해지는 쪽으로 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게 158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59번 봐봐. 자, 보기는 기억의 일부분이나 위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약용이 나와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정약용의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 159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의 들창 창문의 바깥 빛을 받아들여 자, 많은 것을 모두 틀어막아 방 안에 칠흑같이 깜깜하게 놓고 구멍 하나를 남겨두었다. 돋보기 하나를 가져다가 구멍에 맞춰 놓고 눈처럼 흰 종이판을 가져다가 돋보기에 몇 자 거리를 두어 비치는 빛을 본다. 그러면 물가의 맷뿌리, 대나무, 꽃과 바위, 아름다운 모습이 세세한 형상 그대로 모두 종이판 위에 내리비친다. 구성의 조물하고 위치가 가지는 애 절로 한 폭의 그림이 이루어진다. 뭘 보여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카메라 옵스쿠라의 기법이 전래된 기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지.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카메라 옵스쿠라란 말이야. 그 연결고리가 카메라 옵스쿠라잖아. 맞지?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된다고. 그게 몇 번이지? 159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으면 몇 번이 될까요? 민규가 몇 번이야? 5번이지. 왜 5번이 적절하지 않지? 그렇죠. 채색입니다. 채색. 채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색감이나 재질 등도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몇 번의 5번의 특징에 들어간단 말이야. 색감도 잘 나타난단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야. 그러니까 5번 문제는
내용일지와 관련된 거야. 문제를 쪼개다 보면 답을 찾는 위치와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요거 이제 응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응용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자, 이게 3점짜리 문제예요. 위글은 카메라 오스쿠라 보기의 배치법을 이용하여 보기의 초생화가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생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봐봐. 자, 배치법은 화폭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그것이 반투명 상태에 앞에서 비치게 하는 화법으로 물감이 번지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고려 불화나 조선시대 초상화의 배치법은 얼굴의 살색이나 흰옷 부분을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쓰였다. 배치법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리는 것을 중시하는 서양과 달리, 이 부분에 미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서양은 뭐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였단 말이야. 달리 대상의 내면과 정신을 중시하는 동양화, 이 부분에 미주셔야 되겠지. 이게 문제 푸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찾으면 160번의 답도 쉽게 풀 수가 있겠지. 몇 번일까요? 해보십시오. 준영아 몇 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카메라 오스쿠라의 배치법의 효과가 조화를 이루어 얼굴과 손이 실물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근데 3번 봐봐.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 오스쿠라와 배치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인물의 내면을 드러낼 때는 뭐만 사용했겠어? 배치법을 썼겠지. 카메라 오스쿠라는 있는 그대로를 뭐하는 목적이라고 했지? 재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면을 그려내는 건 동양의 화법이라는 거지. 그 동양의 화법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배치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3번에서 보면 카메라 옵스쿠라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절한 설명이 된다 이거야. 즉 카메라 옵스쿠라는 서양의 방법으로서 인물을 선명하게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배치법은 동양의 그림 방법으로서 인물의 정신과 내면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느냐? 3번이 되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게 문제 출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동양적 사유와 그 다음에 서양적 사유,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관과 동양의 정신적 사관, 이런 것들을 나눠본다면 서양은 주로 뭐 중심이냐면 현상 중심이야. 드러나는 거 중심이란 말이야. 이에 반해서 동양은 내면,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나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여지는 것 이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사고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 사람의 뭐를 보고 판단해?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무슨 사관이 되겠어? 서양적 합리주의적 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보이는 이 면, 보이지 않는 이 면을 본다면 동양적 정신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세 번째 것도 중요하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이런 글이 제일 좋지. 왜? 이 글은 첫 문장에서 벌써 나왔잖아.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를 광고 방식을 통해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하, 관점이 뭐다? 광고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겠다. 선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를테면 자신만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광고와 대립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광고 중 어떤 게 효과적일까? 봅시다. 정보 전달자와 수신자의 태도는 광고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를 고려한 광고 방식은 단면 광고와 양면 광고로 나뉜다. 단면 광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점만 소개하고 상반된 관점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관점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양면 광고는 상반된 두 입장을 모두 소개해 상대방의 입장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되
교묘하고 우회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랑 뭐? 단면 광고, 양면 광고, 이렇게 되겠지?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단면 광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정리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점이야. 자신에게 유리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두 입장을 모두 소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두 입장을 모두 소개하고, 중요한 건 얘는 교묘하고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보죠. 자,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투항한 다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 지역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 미국의 군사령부는 독일의 투항으로 병사들이 금방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정신이 해이해질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믿음을 심어주기로 했다. 자, 그러나 단면 광고와 양면 광고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몰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기로 했다. 군사령부는 먼저 일부 병사들에게 미군은 불리한 조건을 강조하는 단면 광고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사에게는 양면 광고를 했다. 이러면 미군의 불리한 조건을 언급하고 이어서 연합군의 유리한 점을 강조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번째 단락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단면 광고와 양면 광고를 동시에 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례가 나와 있지. 언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네 번째 단락이겠지. 사람들은 두 가지 광고를 정리해 효과적인 광고 규칙을 찾아냈다. 대중이 광고주의 관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단면 광고가 효과적이고, 자, 광고주의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적일 때는 양면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 이걸 통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광고주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하면 광고주를 기점으로 했을 때 대중의 광고주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뭐가 유리하고 단면이 유리하고, 광고주를 대하는 관점이 부정적이다 라고 하면 뭐가 유리하다? 양면이 유리하다. 이런 결과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의 관점과 광고주의 관점이 일치할 때 광고주는 자신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양면적인 분석을 내놓으면 대중은 혼란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대중이 광고주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 상황은 다르다. 광고주의 관점을 적대시하는 대중이라면 광고주의 단면적인 견해와 설명을 거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다. 이런 경우 양면 광고는 대중과 광고주의 거리를 좁혀주고 대중의 거부감을 약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말 광고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라고 한다는 건 광고주와 대중이 생각이 일치할 때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부정적이다라는 건 광고주의 생각과 대중의 생각이 뭐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정리한 게 이 글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것들을 핵심으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문제를 보게 되면은 64번, 164번 보세요. A의 군사령부가 북위에 가, 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가를 보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병사들,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병사들. 자, 요걸 갖고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풀었어요? 몇 번이 되겠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하고 나는 뭐 이야기하는 거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믿는 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병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군사령부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여기에서 병사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대중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군사령부의 생각이 뭐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지? 광고주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군사령부의 생각은 어때요? 군사령부는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가 부분은 뭐 하는 거지? 불일치야. 그렇지? 나 부분은 뭐 하게 되는 거지?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일치했을 때는 무슨 광고를 써야 돼? 단명 광고를 써야 돼. 불일치했을 때는 무슨 광고를 써야 돼? 양명 광고를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지. 5번에서는 일치했기 때문에 단명 광고를 써야 되는데, 이때 양명 광고를 쓰면 다섯 번째 문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혼란이 생긴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는 구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요 부분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부분이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오늘은 뒷부분에서 한 3개 정도 더 하겠습니다. 3개.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지 92페이지죠. 쉬었으니까 이어서 2개 하고 여러분들 또 빨리 정리해서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시험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죠. 모의고사인데 자체 모의고사예요. 제가 낸 겁니다. 그래서 한 1등급이 한 80점 정도 나오려나? 그런 시험이에요, 항상.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수치가 높다 보니 시험지를 좀 어렵게 내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충분히 줄 겁니다. 한 90분 줄 거예요. 90분. 45문제죠. 45문제인데 90분. 90분 안에 이제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성실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풀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주차별로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체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그 부분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3월 모의고사니까 3월 모의고사 어느 정도 나오려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1월달도 중요하고 2월달도 중요한 거거든. 이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느냐,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요 수업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내용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지금 틀렸던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필요한 문제들을 프린트로 더 준다든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뭐 틀린지를 체크해 놓는 이유가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92페이지죠. 자, 봅시다. 성경에는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쳐갔지만, 당시에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만이 걸음을 멈추고 돌봐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명칭이 유래되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2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현실 속의 문제가 아니라 옛 이야기로 간주하는 복고주의적 오류고, 또 하나는 낭만주의적 오류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 행위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림 구조가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글에서 핵심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되겠지. 선한 사마리아인법.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를 범한다? 오류를 범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오류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실 속의 문제가 아니라 옛 이야기로 간주하는 어떤 오류? 복고주의적 오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지. 자, 자선적이며 도덕적 행동으로 생각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낭만주의적 오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이고 자선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했죠. 자선적이며
도덕적 행위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과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이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구조자 혹은 구조, 그러니까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줄 의무가 있다는 법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현실에서 각 나라에서 뭐 되고 있느냐,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의 특징이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겠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경우, 자, 조건이 뭐냐?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자, 자신은 위험하지 않을 때, 요 사람을 뭐 해줘야 되는 거다? 그 타인의 위험을 뭐 해줘? 제거해줘야 되는, 중요한 게 얘는 뭐냐?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를 제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프랑스의 경우 사례입니다. 형법 제62조 2항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돈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채택하고 있죠. 이와 같은 법률은 미국의 각 주 법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렇듯 인간성을 배제한 행위를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뭐하고 있다? 늘고 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되는 게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적용한 나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대표적인 게 뭐라고 볼 수 있어? 프랑스로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법률의 요지는 뭐냐? 세 번째 단락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인간성을 위배한 행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성을 위배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을 위배하다라는 건 타인을 위험에서 제거해주지 않는 게 인간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과거에는 얘를 뭘로 봤냐? 윤리적인 걸로만 봤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윤리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써? 법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공권력을 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도덕, 윤리, 법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도덕과 윤리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인간 사이에서 갖고 있는 인간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 얘는 사회 집단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법을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의 윤리이자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들만을 공권력을 통해서 법률로 정해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윤리적으로 봤어요. 윤리적. 즉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덕적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법을 어겼다라는 걸로 해서 범법자가 되지는 않았는데, 요즘 추세가 이제 뭘로 됐다?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갈수록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자, 많은 나라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윤리적으로만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며, 그러한 비인간적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사회가 점점 냉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채택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통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겠지. 왜? 사회라는 건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회인데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가 운영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그 사회는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법률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게 우리 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봅시다. 현대 문명 사회는 이름의 이면에는 자 대낮에 도로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구조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밑줄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의회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그게 여러분 책에서 5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우리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뭐랑? 자, 법과 윤리, 도덕의 요 개념, 범주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과 도덕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둘 다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라고 보는 이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도덕은 자율적인 임의 규범인데 법은 타율적인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역시나 마찬가지 찬반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겠어? 이론론이지. 이론론은 법과 도덕은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이에 반해서 이원론은 뭐 해당되는 거다? 법과 도덕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얘네들은 뭐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 같은 거니까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얘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가 맞다라고는 글쓰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인문 영역의 글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 결론을 딱 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쓴이의 주장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글이 전개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는 거지?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에 토론대회 하면은 토론대회 상황이 그거 아니야. 길 건너편에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아니면 엄마가 쓰러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지, 무단횡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호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 총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딱 답을 말할 수는 없는데 일종의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다면은 우선은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 사례를 묶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왜 근거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파트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거를 갖고 법과 윤리 도덕의 관점을 어느 손으로 조장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오는 건 무조건 사례 적용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로 따진다면 그게 몇 번 문제냐면 168번입니다. 자, 여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168번이야. 자, 아래를 봅시다. 나무꾼 A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중 물에 빠진 위험에 처한 선녀를 보았다. 급한 일이 있었던 나무꾼 A는 그냥 지나갔다. 다행히 목숨을 구한 선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나무꾼 A를 처벌해달라고 하자 고민에 빠진 포도대장은 방을 붙여 각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양심에 맡긴다. 자, 양심에 맡긴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뭘로 보는 거지?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벌금을 부여하거나 옥살이를 시키는 건 뭐와 관련된 거지? 법률적 관점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본다면
남욱군 단체에서는 양심에 맡기는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이야기했고, 선녀단체와 포졸단체를 본다면 둘 다 뭐 쪽으로 본 거지? 법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걸 찾는다면 몇 번이 되겠어요? 소리 찾았어? 몇 번이야? 그렇죠. 3번이 되겠죠. 포졸의 과반수가 남욱군 A의 사건을 법적 제재의 문제로 보고 있지. 왜? 과반수 여기 보면은 30% 40%니까 70%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네들은 법적인 제재로 봐야 된다.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들 10페이지 94페이지 보시죠. 요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요즘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팽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법률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한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법이 조금 더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뭐가 되는 거지? 희망이고 미래의 주역들이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여러분 페이지 94페이지 보시죠. 94페이지 힘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하천 해역 또는 다른 교통로 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을 교량이라고 한다. 자, 장대교는 교량 가운데 극약과 교각의 거리의 경관이 200m가 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교와 현수교는 장대교의 적합한 형태의 교량으로 외관이 수려하여 한 지역을 대표하는 토목 구조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구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 자, 이 질문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걸로 가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지문으로 들어가겠지?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냐? 교량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중에 뭐가 있냐? 장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장대교는 경관.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경관인데, 경관이 보통 한 200m 이상 되는 걸 장대교라고 하는데, 이 장대교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사장교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현수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장교와 현수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사장교와 현수교는 교량 가설이 필요한 공간에서 교각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에서 발생한 것으로 두 개의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매달기식 교량 형식이다. 밑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공통점이지. 이런 점에서 두 교량은 외관상 흡사하지만 사장교는 현수교에 비해서 외관이 수려하고 주행시 비교적 개방감이 있으며 주변 환경에 따른 변형이 용이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우리 글은 뭐랑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 사장교하고 뭐죠? 현수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가 제시되는 거냐면 차이점이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먼저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냐? 두 번째 단락에서 차이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장교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지. 사장교 이렇게 사장교는 어떻다 여기 나와 있잖아.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겠어? 현수교는 어떻다 라고 나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장교의 장점들이 나와 있지. 외관이 수려하고 주행시 비교적 개방감이 있으며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도 가능하다? 변형도 가능하다. 세 번째 특징이 있죠. 경제적인 면도 뭐하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사장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층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현수교가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사장교는 교각 위에 세운 주탑으로 비스듬히 내려온 케이블을 다리 상판을 직접 매단 구조물이다. 주탑의 높이는 교각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케이블의 수와 관련돼서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주탑에 거는 케이블의 배치 형태는 방사형, 하프형을 거쳐 부채형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사장교는 다시 세 가지인데 케이블의 배치 형태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방사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지? 하프형,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 부채형.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방사형은 케이블의 길이가 짧고 단순하여 안정적이지만 케이블의 주탑으로 한 곳에 묶여있어 교체가 곤란하다. 이게 방사형의 특징이야. 하프형은 하프의 현처럼 케이블이 평행으로 배치된 형태로 방사형보다 케이블을 묶는 주탑의 정착구가 여유가 있고 아름답지만 장점이지. 주탑의 부담이 커서 장대교에는 부적합하다. 이게 지금 하프형이야. 방사형과 하프형이 조합된 형태가 부채형인데 케이블에서 부과되는 힘을 주탑의 일정 구간에 분산시켜서 안정적이고 케이블의 교체도 쉽고 외형 또한 아름다워 장대교와 적합한 게 바로 뭐다? 부채형이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게 얘 둘을 합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어? 부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 되죠? 자, 주 케이블이 포물선 모양을 하고 있는 현수교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여기 지금 몇 번째 단락이 나와 있죠? 네 번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그렇죠? 자, 포물선 모양을 하고 있는 애가 뭐라고요? 현수교죠. 장대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량이다. 교량이 싹되는 치면 양쪽 끝에 별개의 거대한 구조물인 앵커리지를 만들어 주 케이블을 고정하고 이 주 케이블에 여러 개의 수직 케이블을 연결하여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현수교는 안전하고 설계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밑줄. 안전하고 뭐하다? 간단하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의 앵커리지를 시공해야 할 경우 미관이 좋지 않아 집안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비싸다. 단점이지. 한편 장대고를 하천이나 해상에 설치할 경우 교량을 바치는 교각은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널쩍한 모양의 벽식 교각이나 둥근 형태의 타원형 교각을 주로 사용한다.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이때 교량의 높이는 교각의 높이로 결정된다. 자, 그리고 해상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교각 주위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책 페이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지금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설명이지? 현수교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구조가 들어오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어떤 형태에서 우리 글은 교량인데 교량 중에 뭐에 대해서 장대교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대교는 다시 뭐로 나뉜다? 사장교와 현수교로 나뉜다. 사장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 중에 먼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장교를 설명하고 있죠. 사장교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장교의 가장 적합한 형태는 부채형의 구조가 된다. 그 다음에 현수교의 특징이 있고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는 장대교가 지어졌을 때 주변에 보완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구조상 우리 글은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냐? 적용이 나오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이 구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1번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71번에 보면은 인천대교의 조감도죠.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야? 풀었을 때 몇 번이 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죠? 몇 번? 그렇죠. 2번이지. 2번에 보면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 다리의 높이 이 부분에 밑줄 쳐.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이때 교량의 높이는 교각의 높이로 결정된다. 이 부분에 밑줄 쳐. 교량의 높이는 뭐에 의해서? 교각의 높이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 측에는 대형 선박이 가능하도록 주탑의 높이 이게 아니지. 교량의 높이는 교각의 높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정교 형태의 사례를 갖고 그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본 것들 중에 특징이 이거잖아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 중에서 뭐가 나오는 문제가 있느냐? 보기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럼 푸는 방법이 뭐냐? 이 보기에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과 본문에 뭘 찾으면 연결고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뭘로 풀 수 있느냐? 본문의 내용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내용일치를 풀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상에 뭘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 속성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야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야.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를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야. 왜? 모든 문제 푸는 방식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 이거죠. 추론 문제 또한 사실은 내용일치로 풀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일치라는 게 본문의 뭐를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끊임없이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써보고 정리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읽으면서 지문에 뭐 할 수 있으면 돼?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빠르게 바로바로 답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비문학 독서 파트를 하면서 틀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작업이야, 수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 이 노력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용해보고 연습해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